박보성도 이제 한 40대는 넘었겠다. 50 넘었어요. 지난번에 그 녹화한 것들 보신 분 있으세요? 지난 강의. 어떤 강의? 이걸? 지난주 강의. 맞아요. 그 하나는 녹화 음성이 나오고 하나는 음성이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음성이 작게 녹화가 됐고 예. 뭔가 이상이 있어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잘 모르겠어서 음성 키워서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경첩에서는 이해가 돼요? 길이가? 그것도 다시 한번. 자, 문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이 여기에 문에 힘을 가하면 얘가 돌아가는 건 알죠? 네. 그럼 실험치로만 생각합시다. 이 돌아갈 때 이쪽 힘을 크게 가해줄수록 얘는 빨리 회전하죠. 힘이 빨리 크게 되죠. 그리고 이 팔의 길이가 길수록 문짝의 길이가 길수록. 예. 팔의 길이 팔이라고 하는데 문자 길이가 길수록 또 힘이 크게 작용하죠. 그럼 그 결과는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를 하나의 벡터로 보고 축에서 여기까지 그 다음 여기서 가해주는 힘 이것도 하나의 힘으로 보고 이 두 개가 작용해서 여기 어떤 새로운 벡터를 만든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하고 얘가 만드는 벡터를 생각을 하는데 걔들이 결과가 뭔가에 비례해서 나온다. 비례는 뭔가며 이 크기에 비례하고 이 크기에 비례하고 또 하나 더 있다는 게 이 각에 비례한다는 거죠. 그죠? 근데 그 각은 사인 값이라는 것이라는 게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 이 힘을 경첩의 방향하고 똑같이 하면 결과는 무용지물, 그러니까 0. 힘이 가장 크게 생길 때는 얘하고 직각일 때 힘이 가장 세고 또 안쪽으로 힘을 가해주면 마찬가지겠죠. 문의 방향의 역방향으로 해도 힘이 제로가 되죠. 그죠? 아, 그러면 그것이 이제 사인이라는 우리가 좋은 함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결과는 뭔가 하면 각각의 길이에 이 벡터의 길이에 길이고 저 벡터의 길인데 문제는 이게 새로 생긴 힘이니까 쟤도 어떤 힘이란 말이에요. 벡터란 말이죠. 이쪽이 스칼라가 아니라 응? 스칼라가 아니라 이런 크기를 갖는 벡터인데 그 벡터의 방향이 어딘가가 이제 중요한 거죠. 새로운 벡터의 방향이. 자, 그거는 어디서 힌트를 얻는가 하면 나사산에서 힌트를 얻자는 거죠. 우리가 이 나사에서 오른쪽으로 돌리면 힘은 나사는 어느 방향으로 진전하죠? 전진하죠? 벽 뚫고 지나가죠? 그죠? 그러면 나사를 돌릴 때는 여기를 축으로 하고 여기가 벡터고 그죠? 나사를 이렇게 돌리죠? 이렇게 돌리죠? 그러면 이 벡터와 이 벡터가 만드는 방향은 안쪽으로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벡터 곱의 방향으로 우리가 설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쟤는 그러면 명쾌한 거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 그 힘의 방향을 우리가 설정을 해주는 자는 거. 이건 순전 실험에 의해서 나온 거니까. 문은 앞으로 열리죠. 죄송합니다. 네. 아니 문의 방향하고 상관없어. 뭔가 벡터가 생성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래서 철거는 뭐 이렇게 앞이든 뒤든 뭐. 철근 생각하지 마시라고. 네. 우리가 설명 이상은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이해를 하려고 설명을 들었는데 할수록 말이 꼬여요. 그럼 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은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벡터 그거는 우리가 공간상에서 새로 생긴 거지 문의 움직임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간에 보면 문의 모양이 이쪽으로 있고 여기가 축이고 얘는 x 방향이죠. 얘는 y 방향이고 자 그럼 y 방향으로 민다는 것은 이쪽이죠. 그렇게 했을 때 새로 생기는 벡터 두 개의 곱은 어느 방향이다? z 방향인 거죠. 예. 그것이 벡터의 곱이라는 거예요.
만일 그러면 이 나사를 거꾸로 돌리면 어느 방향으로 나사가 움직이죠? 빠져나오죠. 마이너스 Z 방향이 되겠죠. 그 벡터의 곱의 의미로 하면 이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설명하기 좋다는 거죠. 토크 얘기는 해도 돼요? 이게 토크예요. 그러면 네. 저기하고 네. 경천분하고 여기에서 토크 방향이니까 이게 그렇죠. 그게 토크 방향인 거예요. 토크의 방향인 거예요. 토크의 방향은 절대 이쪽 방향이나 이쪽 방향이 아니라 두 개가 만든 새로운 벡터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이 이렇게 원 모양으로 열리잖아요. 예. 그 원의 궤적이 토크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설명은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고 새로운 벡터의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 있는지는 몰라요. 그럼? 했잖아요. 여기 이 경우는 들어가는 방향이라고. 그럼 사실 거기서 문이 이렇게 그 방향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그 궤적은 뭐예요? 그 궤적은 그냥 이 힘의 방향에 따라서 움직이는 방향이죠. 새로 생긴 여기에 뭔가 새로 생긴 힘이 있는데 그건 토크라는 거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들어가는 방향이라고요 그러셨잖아요. 그게. 네. 그럼 들어가는 방향이 어딘데요? 벽 뚫고 뒤로요. 지금 그럼 문이 움직이는 방향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아무거나 없습니다. 없어요. 그렇죠. 그럼 저기가 그럼 방이다. 그럼 예. 거기서 벽 뚫고 뒤로는 도대체 어딘데요? 지금 문이 이렇잖아요. 천장에서 내려다 본 거예요. 그렇죠. 그럼 바닥 쪽이겠죠. 바닥 쪽. 두 벡터가 이루고 있는 평면과 수직인 방향. 그렇죠. 네. 그것이 외적이고 그것이 벡터 곱이고. 예. 외적의 방향이고 토크는 그게 아니고 그냥 저 돌림 힘을 토크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돌림 힘의 방향이 어디냐 이러면 예. 이 방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방향을 생각할 때는 외적이라는 단어를 예. 쓰는 거고 예. 그 방향과 상관없이 예. 그 돌림 힘을 얘기할 예. 때 그 돌림 힘을 토크라고 하고 그렇죠. 토크하고 외적은 다른 거죠. 똑같은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말할 때는 보통 말하는 토크의 크기는 토크의 크기만 따지잖아요. 예. 그것은 두 개의 사각형이 이루는 면적하고 똑같다는 거죠. 각각의 벡터에다가 벡터의 크기 곱에 사인을 곱한 거. 예. 그러니까 토크의 방향은 문의 움직임 방향도 아니고 문에 가해주는 방향도 아니고 그 두 개의 평면의 수직인 방향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수직인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크하고 외적하고 그게 똑같은 개념이 똑같은 거예요. 전혀 똑같은 예, 예. 거예요. 토크에서 나온 거예요, 그냥 외적의 개념이. 그걸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토크라는 게 이 저렇게 돌릴 때 반지름의 제곱하고 이 돌아가는 이 힘을 네, 곱한 것에 비례하는 게 네. 토크잖아요. 토크죠. 예. 근데 토크도 힘이기 때문에 예. 그것의 힘의 방향이 뭐냐고 따지면 예.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평면의 수직인 방향이라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토크의 크기를 말씀하시는 거고 예. 예. 토크의 방향을 따질 때는 예. 두 벡터의 곱으로 표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저 이해가 조금 안 돼서 그러는데요. 혹시 예를 뭐 산업이나 벡터 곱이 쓰이는 예를 좀 했잖아요. 그럼 이 문의 가에 얘 팔끝이 돌아가는 힘의 크기는 뭐냐? 이때는 방향보다는 힘의 크기는 뭐냐? 따지면 이 팔 길이 곱에 내가 가해주는 힘의 곱에 두 힘의 방향에 가게 사인 값을 곱해주면 된다는 거죠. 저게 사실은 양자역학에 쓰이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나사를 만들 때 편하게 돌리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나사 대가리가 큰 걸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 대가리가 안에보다 작은 거예요. 아, 큰 거예요. 그렇죠. 더 큰 토크를 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토크를 크게 준다는 게 그런 의미죠. 둘 중에 하나죠. 여기 있는 힘을 크게 주든지 여기 있는 팔의 길이를 길게 주든지. 저거랑 지렛대 원리는 전혀 상관없는 거죠. 똑같은 거죠. 토크 얘기 나오는 거 그런 얘기인데 그냥 직관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질문 중 계속 왜 아니 직관적인 건 없어요. 세상에 직관적인 건 없어요. 이건 다 실험에서 나온 거예요. 자동차 얘기할 때 토크 얘기하잖아요. 예. 그거 뭐예요? 자동차 재원 설명할 때 기억나세요? 자동차 토크는 뭘 토크라고 하죠? 전 차에 별로 관심이 그 없어서. 다른 용어 아니 이런 말. 아니 회전에 가해지는 힘을 그래. 다 토크라 그래요. 자동차 엔진 힘 보통 얘기하고 우리는 그냥 뭐 엔진 사이즈 뭐 이 정도라 하는데 조금 더 하는 선수들은 뭐 토크가 얼마고 뭐 이런 회전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무조건 회전에 관한 거죠. 회전하는 힘인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 원심력이 토크인가요? 아니요. 50명 아니에요. 원심력은 토크가 아니다. 그러면 구성을 어떻게 혼내줘야 되겠네. 아니 근데 요걸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알듯 말듯 지금 설명은 못 하겠는데 설문 얘기 그만하세요. 무슨 의도인지는 알겠어요. 무슨 그래? 의도인지. 설명할 수 있을 때 말씀해 주세요. 설문 얘기 원하는구나. 예, 그러니까 적은 얘기는 보내는구만. 자 이거는 실험에서 나온 거예요. 실험에서. 예. 그러면 저게 어떤 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원수라는 게 있습니다. 사원수는 우리가 말하는 여러분 실수 아시죠? 실수, 리얼 넘버. 그거 우리가 말하는 수죠. 그다음 복소수 아시죠? 예. 그럼 복소수는 실수 몇 개로 이루어지죠? 2개로 이루어지죠. 그죠? 이렇게 우리가 만들죠. 예. 만들고 이 i는 규칙이 뭐죠? I 제곱이 제곱하면 마이너스 1. 이 규칙만 가지고 곱을 다 할 수 있잖아요. 예. 그죠? 그걸 복소수 여기까지는 되죠. 근데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생각을 더 해봅니다. 뭐라고 생각? 더 수를 확장할 수 있느냐? 그럼 여기는 실수 몇 개로 했죠? 2개. 그럼 실수 3개로 뭘까 만들 수 있을지 않을까? 해도 안 됩니다. 그럼 4개로 해봅시다. 하고 4개로 해서 성공을 합니다. 이 사람이. 그러면 어떤 규칙을 줬느냐? 이 복소수에서 힌트를 얻어서 사원수라는 걸 만드는데 쿼터니언이라고 여기서 번역이 없고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해밀토니안이라는 말도 씁니다. 해밀토니안 요즘 많이 들었죠? 물리 예, 거기서 나오죠. 여기서 힌트를 얻어서 A 더하기 IB 더하기 JC 더하기 KD 라는 수를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힌트를 얻어서 I 제곱은 뭐가 되죠? 마이너스 1로 하면 되고 여전히 J 제곱은 마이너스 1 K 제곱도 마이너스 1로 정의를 하면 되는구나 합니다. 그 다음 여기 또 새로운 수들이 뭐가 나왔죠? J하고 C가 나왔잖아요. 그럼 J하고 C하고 J, K, I에 대한 규칙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새로운 규칙. 그러면 IJ는 K고 JK는 I고 KI는 J다 라는 규칙을 더 줍니다. 또 IJ를 곱했으니까 JI를 곱하는 규칙도 줘야 되겠죠. 그죠? 그거는 IJ를 곱한 것과 마이너스를 붙인 걸로 한다. 순서를 바꾸면. 이렇게 규칙을 줍니다. 마이너스 IJ입니까? 예. IJ는 마이너스 JI가 되는 거죠. 두 개 순서만 바꾸면.
그러면 얘들이 일종의 우리가 연산을 다 할 수 있는 수의 체계가 돼요. 괜찮죠? 예. 그럼 이게 뭐가 재밌는가 하면 우리가 알파 i 더하기 베타 j 더하기 감마 k라는 사원수의 수를 생각을 합니다. 이걸 일종의 이미지너리 사원수라 그래요. 뭔가 하면 복소수에서 이 부분만을 우리가 허수라고 그러죠. 이 부분도 우리가 쿼터니언의 허수부라고 그래요. 얘들을 곱하면 굉장히 재밌는 게 나옵니다. 뭔가 하면 이게 두수 xi 더하기 yj 더하기 zk를 하면 i끼리 곱한 건 뭐가 되죠? 마이너스가 되죠? 그럼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y 마이너스 감마 z가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 빼면 알파 x 베타 y z 감마 z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 다음 나머지를 하면 ij는 곱하면 뭐가 되죠? k가 되죠. 네. 그러면 k를 나오는 거는 알파 y 그다음 k가 나오는 것은 또 ij니까 ji가 k가 나오겠죠. 여기가 뭐 여기 나오죠. 네. 그럼 k가 나오는데 얘는 ji 순이니까 마이너스 k가 나오죠. 그럼 얘는 또 마이너스 베타 y가 돼서 k가 되고, 그죠? 그럼 이렇게 순서대로 해서 k 뭐 j 뭐 더하기 i 이렇게 나오겠죠, 세 개가. 그죠? 자, 그러면 뭘 어떻게 보면 이것을 우리가 알파, 베타, 감마라는 그 실수 세 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얘는 x, y, z라는 실수 세 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수 세 개란 말은 3차원에서 벡터를 가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4원수에 여기 있는 것을 하나의 벡터로 옮겨놓고 생각을 하면 두 개를 곱을 해버리면 실수분은 뭐가 나오죠? 두 벡터에 내적이 나옵니다. 이거는 두 벡터에 외적이 나옵니다. 그 전에 생각했을 때는 벡터의 내적, 외적이 별개인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수학적 수체계와 관계가 있다는 것이 돼요. 굉장히 신기한 거죠. 누가 발견했나요? 물론 이 사람이 다 발견했죠. 자, 그리고 4원수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수체계가 8원수가 나와요. 8원수. 자, 4원수에서 여기 3차원 얘들에 의해서 뭐가 결정이 되죠? 벡터 곱이 결정이 되죠. 세 개 3차원 벡터 곱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추측을 할 수 있죠. 몇 차원 벡터 곱이 결정이 될까요? 7차원 벡터 곱이 결정이 됩니다. 7차원의 벡터 곱을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처럼. 굉장히 신기한 거죠. 근데 아직까지 얘들은 실제 생활에서, 실제 물리세계에서 이게 해당하는 게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여기까지는 있는지에 대해서는 나왔어요, 이미. 그러면 우리가 어떤 벡터 곱을 계산을 할 때 아까 어려웠잖아요, 그죠? 실제 두 벡터를 주고 두 벡터의 방향이 뭔지를 찾으려면 막 손으로 오른손을 써서 그려야 되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뭐냐? 4원수로 생각을 하면, 4원수에서 허수부로 생각하면 벡터 내적과 외적을 다 할 수 있어요, 자동으로. 굉장히 계산이 쉽게 된 거죠.
묘한 데서 그게 맞아 떨어졌나? 예. 필기 좀 하겠습니다. 예. 아 이거는 책에 없는 거니까 책에 안 나와서 그래서 예. 이 책에는 벡터 곱을 행렬로 정의를 했는데 네. 행렬로 정의를 하는 그 값을 찾아내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찾아내는 방법도 있는데 행렬보다는 이게 쉬울 거예요 아마. 네. 이게 정확히 말하면 저기 내적에 마이너스가 붙은 거. 예, 내지게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붙은 게 이게 예. 그래서 계산해서 이게 일종의 실수부가 되는 예. 거죠. 그렇죠? 실수부가 내적의 마이너스, 그다음에 허수부에 있는 개수들이 외적이 되는 거죠. 외적이 되는 거죠. 다시 좀 설명해 줄래? 갑자기 하늘에 또 떨어진 것 같은데. 사원수를 만들고 이건 알겠어요. 네. 근데 이렇게 사원수의 허수부만 생각을 해보자. 이쪽은 실수부고 어쨌든 IJ, K 붙은 거는 허수부라고 하는데 얘들끼리의 셈을 해본 거예요. 그냥 해본 거예요. 허수부끼리만 해보면 복수수는 허수부끼리 하면 그냥 마이너스 나오잖아요. 근데 얘들은 IJ, K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성분으로 분리가 되는데 계산을 다 해보니까 이 실수부는 알파, 베타, 감마와 x, y, z라는 벡터의 내적이 되는 거고 내적에 마이너스 붙게 되는 거고 이쪽 ijk가 붙은 것은 보니까 알파, 베타, 감마 벡터와 x, y, z 벡터의 벡터 곱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벡터 곱. 일반적으로 3차원에서 벡터를 줬을 때 벡터 곱이 그러면 계산을 어떻게 할 건가 라는 어려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림으로는 설명을 했는데 요 IJK 관계가 예, 어떻게 보면은 그 아까 외적적인 상황하고 되게 유사하다고 볼 수 있어요. 똑같죠 사실은. 똑같죠. 예, 네. 왜냐하면 IJ가 X축, Y축, Z축 그런 때문에. 이제 소위 가위바위보처럼 도는 예, 것이죠. 그러니까 저렇게 되는 게 거기서 이미 예고된 거예요. 예고된 거죠. 예. 근데 I 제곱은 마이너스 1은 J 제곱은 K 제곱이라고 그래도 같은 값이 아니지. 선생님 저 결과에서 사실 저거의 내적인 거는 쉽게 보이는데 네. 저 IKJ 부분에서의 네. 저 부분이 외적이 되는 거는 더 복잡한 증명으로 가는 거 그렇죠? 아니면 행렬로 계산을 계산을 예, 정의를 그렇게 해요. 정의를 하는데 예. 그 보면 우리가 4차원에서 허수 세상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벡터의 기적 오늘은 10분 더 하겠습니다. 싫은데요. 아, 10분. 선생님 요거 저기 그 아까 행렬 뭐라고 그러죠? 벡터 곱에 대한 예. 행렬식은 넘어가는 건가요? 예. 그건 책에 그대로 따라하면 돼서 제가 네. 굳이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10분도 안 하고 제 시간에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1차 결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차 결합. 혹은 선형 결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식에서 보면 x, y와 주어졌을 때 두 미지수의 1차식은 보통 이렇게 나타내죠. 그죠? x의 수를 곱하고 y의 수를 곱해서 돼서 그 1차식이라고 그러죠.
1차식의 기본꼴이고 어떤 상수가 붙은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1차식이라 하듯이 두 벡터가 V하고 W가 있을 때 이것을 1차 결합으로 만든다는 것은 이런 꼴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벡터의 1차 결합은 AV 더하기 BW를 1차 결합이라고 합니다. 생소하죠? 자, 평면에서 벡터를 보면 우리가 여기 A, B라고 있으며 A, B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으면 A 1.0 더하기 B 0.1 이렇게 나타내죠. 쓸 수 있죠. 자, 그러면 이게 벡터고 이게 벡터죠. 그러니까 A, B는 1,0과 0,1의 1차 결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평면에서 이 벡터와 이 벡터가 있으면 이 벡터를 가지고 임의의 모든 벡터는 다 나타낼 수 있죠. 제가 형식으로. 예. 네. 근데 보세요. 얘는 얘 단독으로 나타내지는 못하죠. 0,1을 1,0 하나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안 되죠. 때려주기도 안 되죠. 혹은 3차원에서 볼 때 여기 평면에 있는 벡터는 뭐죠? A, B, 뭐가 되죠? 0이 되죠. 그리고 만일에 여기 있는 벡터는 0,0,1이거나 혹은 x, y, 여기 z, 즉 z는 0이 아닌 어떤 벡터죠. 그러면 여기 있는 벡터는 1,00와 0,10를 가지고 여기 있는 벡터를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만들죠. 여기 1차 결합해서 못 만들죠. 네. 됩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벡터들은 이 길로 못 만들기 때문에 1차 결합으로서 못 만들기 때문에 여기 있는 벡터들은 이 두 벡터에 대해서 1차 독립이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벡터들을 가지고 아무리 선형적으로 조합을 해도 여기 있는 벡터들을 못 만들기 때문에 그것을 1차 독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차) 독립이란 어떤 VW, V1, V2가 있고 V3가 있을 때 V3가 이 두 개의 벡터들로 선행결합으로 못 만들 수 없으며 V3는 V1과 V2에 대해서 1차 독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독립적인 거죠. 이 벡터는 얘들이 만드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환원될 수 있다. 환원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죠. 아무튼 그러니까 뭔가 제가 독립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아예 독립이란 말을 썼잖아요. 네, 그렇죠. 네. 독립적으로 네. 쓰이는 정도예요. 저희 물란계 등장했네. 네. 이 용어는 저기 어떤 교양과학서도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데 1차 결합을 잘 이해하시고 1차 독립을 이해하시는데 이해를 하려면 이 그림에서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조금 점프가 있을 텐데요. 그러면 임의의 2차원에서 모든 벡터는 얘하고 얘로서 다 만들 수 있죠. 1,0, 0,1. 3차원에서는 몇 개로? 1, 0, 0, 0, 1, 0, 0, 0, 1로 3개를 다 만들 수 있죠. 4차원에서는 4개로 만들 수 있죠. 5차원에서는 5개로도 만들 수 있죠. 그죠? 이해가 됩니까? 안 되는데요. 못 만든다면서.
못 만들 경우는 1차 독립이고 여기서는 3차원에서 이 세 개로 다 만들 수 있는 거죠. A, B, C는. 그죠? 4차원의 A, B, C, D는 그 자체는 못 만들더라고요.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001은 다르고 두 개 가지고 두 개로 못 만들. 만들고 그래서 얘는 얘 두 개에 대해서 독립이라는 거예요. 1차 독립이라는 게. 네. 그러니까 저 3차원 상에서 제도 한 점을 차지하고 있어서 저 세 점 가지고 모든 점을 3차원 상의 점을 만들 수 있다고 세 개를 가지고. 세 개를 가지고 세 개를 가지고. 세 개 있다고. 예, 적어도 세 개는 필요한 거죠. 그 세 개들 사이는 어느 두 개가 나머지 하나를 만들 수 없는 1차 독립적 관계인 거고요. 어느 세 개. 그건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죠. 어디에 찍어도 세 개로 설명된다. 그게 그럼 1차 독립이 그런 관계가 존재하면 어디다 찍어도 세 개로 설명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질문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모든 점을 다 세 개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셔서 세 개의 1차 결합으로 일체적으로 만들 수 있다. 만들 수 있다. 네.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1차 독립이 되는 무슨 그 점? 관계? 뭐 하여튼 그 상태가 저 중에서 있는 건데 거기는 그러면 그 세 개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게 아닐 거잖아요. 저 세 개 기본 요소는 서로 간에 나머지 두 개를 가지고 하나를 만들 수가 없는 1차 독립적 관계인데 그거 세 개 외에 다른 거 있잖아요. X, Y, Z. 그게 이 세 개로 만들어지니까 당연히 그건 1차 독립이 아닌 거죠. 100하고 010으로는 그 평면만 만들 수 있고 네. 거기에 001이 더해져야 그렇죠.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네. 네. 그리고 공간에 있는 임의의 점은 세 개보다 좀 기절하고 있고 100, 010, 001 이걸로 이렇게 해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차 독립하고 일단 그건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평면에 속하지 않는 어떤 벡터는 여기 100, 010이 만드는 1차 결합으로 만드는 벡터는 다 여기 평면만에 속하는 벡터이기 때문에 별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벡터는 이 두 개 벡터에 대해서 1차 독립이라는 거예요. 근데 재수 좋게 하나가 더 추가되면 다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요한 벡터들은 뭐죠? 이런 벡터들이죠. 2차원에서 모든 벡터를 만들 수 있는 두 개의 벡터는 1001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3차원에서는 3개고 3개인데 100, 010, 001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4차원에서 그런 건 4개고 자 그럼 질문이 생깁니다. 2차원에서 이 두 개면 충분한가? 3개가 필요하지 않는가? 3차원에서는 3개면 충분한가? 혹은 4개가 더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죠? 없을 것 같은데. 그게 정리입니다. 그게 쉬운 정리가 아니에요. 그 정리가 생략할 겁니다. 근데 차원의 정리 자체가 네. 정보 세 개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아닙니다. 거잖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걸 그래서- 설명하는데 필요한 정보 있어요. 아니에요. 그거는 엉터리 설명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1차 독립인 벡터가 몇 개 있느냐는 질문을 하겠죠. 1차 독립인 벡터는 몇 개 있느냐. 자, 여기서는 1차 독립인 벡터가 몇 개예요? 우리가 몇 개를 잡아줄 수 있어요? 2개를 잡아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1차 독립인 벡터를 3개를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 벡터 공간에서 중요한 정의 중에 하나가 벡터 공간에 있으면 1차 독립인 벡터의 개수는 일정하다예요. 그 1차 독립이라고 얘기를 할 때 예. 그 001이 예. 100, 010이 이루는 평면과 독립이고 예. 또 요 x축 마찬가지죠. 이쪽 예, y축 그렇죠. 그렇게 따질 때 예. 세 개가 세 개가 있는 거죠. 독립이다 뭐 예. 이런 얘기죠. 네. 예. 그러면 주어진 벡터 공간에서 1차 독립인 벡터가 몇 개 있느냐라는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독립적인 벡터가 몇 개 있느냐는.
1차 독립인 벡터의 개수는 벡터 공간이 주어지면 딱 정해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벡터 공간의 1차 독립인 벡터를 내가 운 좋게 8개를 찾았어요. 8개 더 이상도 없고 또 8개를 찾았어요. 그러면 다른 식으로 또 1차 독립인 벡터를 찾을 수가 있는데 그 개수는 몇 개다? 8개. 그러면 1차 독립인 벡터의 개수는 그 벡터 공간의 어떤 고유한 수가 되는 거죠. 그죠? 그 고유한 수를 차원이라고 합니다. 다른 방식으로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020, 200, 002 뭐 이런 그렇죠. 예. 차원종이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1차 독립인 벡터의 개수. (1차) 독립인 벡터의 개수는 벡터 공간에 고유하다. 그 굉장한 정리예요. 그 정리의 증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 의미. 증명은 많이 어렵나요? 많이는 어렵지 않습니다. 좀 훈련이 되면. 그럼 선생님 고유값이 차원의 수라고 생각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그건 안 돼요. 그 고유 1차 독립의 개수, 1차 독립 그게 벡터의 개수, 그것을 차원이랍니다. 그 차원은 특정 공간에서 그렇죠. 이미 공간이 주어져서 그 공간에서 차원이 뭐냐 이러면 공간에서 공간 내 예, 공간 내 1차 독립인 벡터의 개수. 개수가 차원이 되지 않다. 네. 근데 아까 최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뭐 아까 정보 이런 말을 하지 않다는 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순서상의 개수 있잖아요. 뭐 A1, A2, A3, AN이잖아요. 네. 그거는 보통 우리가 그 순서상에 있는 그 하나하나의 요소의 개수가 차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음, 첫 번째 코스 혹은 중학교 아이들한테 이야기할 때. 네. 그건 왜냐 그걸 이야기 못하는 게 그거는 우리가 Rn 차원에서만 그런 거잖아요. 네. 자 이제는 질문을 할 때 우리 벡터 공간은 R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벡터 공간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만약 1차 공간 했는데 그런 벡터가 무한계에 있다. 1차 독립인 그 벡터의 차원은 몇 차원이다? 무한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하나의 예일 뿐이지. 그렇죠. 그게 전체는 아니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네. 이게 더 일반적인 일반인. 정의. 예. 그래서 1차 독립, 1차 결합부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1차 독립인 벡터를 찾아내는 방법이 중요할 거 아니에요. (1차) 독립을 찾아내는데 우리가 RN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벡터들이 있습니다. 뭐냐? 내적이 주어지면 이 벡터들이 수직이면 아주 좋아요. 왜 좋은지는 조금 이따 하고 수직인 것들이 있으면 그것이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벡터 공간의 뼈대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 뼈대들의 벡터를 그 1차 독립인 벡터를 어떻게 찾느냐 라는 방법이 이 책에 나오는 그람 앤 슈미트 방식에 대해서 그람 슈미트 방식이랍니다. 그럼 그람 슈미트 방식은 어떤 거냐? 저걸 식으로 보면 굉장히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람 슈미트의 방식은 이래요. 처음에 임의의 벡터를 0이 아닌 임의의 벡터를 하나 끄집어냅니다.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임의의 벡터를 하나 끄집어냅니다. 다른 거 생각지도 않아요. 그럼 얘는 하나 자체가 있을 때 V1을 꺼내서 하나 꺼내면 얘는 스스로 1차 독립이죠.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어쨌든 그죠? 그 다음 우리가 서로 각각인 수직인 벡터를
벡터인 1차 독립을 찾아낸다고 했죠. 그죠? 그러면 임의의 또 두 번째 벡터를 가져옵니다. 뭔지는 몰라요. 두 번째 기제를 찾는데 임의의 두 번째가 왔습니다. 기분 좋게. 만일 이 가져왔는데 두 개의 벡터의 각이 0도거나 180도, 즉 내적이 제로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마이너스 1은 1차 독립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그죠? 이 벡터의 상수배니까 1차 독립이 아닌 거죠. 그죠? 근데 이 코사인 값이 0이 아닌, 즉 내적이 0이 아니면 두 벡터는 1차 독립이죠. 왜냐면 V1의 선형결합은 뭐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AV1 하나밖에 없죠. 근데 두 개가 어떤 내적이 0이 아니면 얘는 이것으로 표현이 안 되죠. 그러면 두 개는 1차 독립이다. 자, 1차 독립이 된 거예요. 그럼 1차 독립인데 둘 사이가 어떻게 해야 되죠? 직각인 걸로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얘를 가지고 직각인 걸로 만듭니다. 어떻게 만드느냐? 정사형이라는 걸 하는데 얘를 여기에 투사를 시킵니다. 그러면 얘 투사를 시킨 이 벡터는 뭐가 될까요? 이 벡터는 이 크기에 얘 벡터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거는 뭐죠? V2 코사인 세타죠. V2의 코사인 세타가 요만큼 길이인데 그것에 V1이 이 투산 이 벡터죠. 그죠? 그럼 이 벡터에서 이 벡터를 빼면 어느 벡터가 되죠? 이 벡터가 되죠. 왜냐? 이 벡터 더하기 이 벡터는 이 벡터니까 얘는 얘 빼기 얘가 되죠. 그죠? 그러면 V2 빼기 V2 벡터의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결국은 이 두 개의 내적인 거죠. V1이 되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직교하는 벡터를 찾았습니다. 그죠? 그러면 세 번째 벡터들은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이미 이게 있다면 여기에 정사형을 해서 그걸 또 빼주면 되겠죠. 그렇게 찾아나는 방식이 그람슈미트 방식입니다. 그래서 몇 개가 나올 때까지 하면 된다. 1차 독립이 아닌 게 나올 때까지 계속 찾아나가는 겁니다. 저 하나 질문. 직교. 세 번째 거 찾을 때 예. V-2에서 어디에다 정사형을 쓰는 거야? 이제 세 번째가 나왔을 때, 네. 세 번째가 나왔을 때 사실 이 그럼 평면해야 찾기 위해서.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도 없이 아니 금방 말씀하신. 아니 이미 설명하신 거. V2가 있는데 네. 아니 일단 V-2를 찾았잖아요. V2를 거기서 가져왔죠. 네. 이미 V2를 가져왔죠. 아니 그래서 V2 다시를 찾았잖아요. 예. 예. 확인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세 번째 거 그러니까 세 번째 거를 찾을 때 다시 또 정사형을 해야죠. 정사형을 예, 해야 그럼 어디에 정사형을 해요? 이 평면에 정사형을 하든지 아니면 여기 정사형을 하고 여기 정사형을 해서 두 개 벡터가 있죠? 각각에서 빼주면 되겠죠. 한 번 정사형하고 한 번 정사형에서 각각에서 빼주면 둘 다 수직인 벡터가 되죠. 그렇게 점점 찾아나가는 거예요. 그것에 저기 V2 마이너스 올라가는 게 그 V2 다시죠? 그렇죠. 예. 저 V2의 놈인가요? 네. V2 놈의 네. 코사인 세타 V1. V1인데 네. 거기를 V1의 놈으로 나눠줘야 되지 않아요? V1 맞다. 예. 그렇죠. V1의 놈으로 다시 나눠줘야죠. 그래서 예. 비율이 되죠. 예.
이런 거죠. 여러분이 축이 있다 했을 때 이 축으로 아무거나 하나를 잡고 나머지 이 벡터를 얘에 대한 직각이 된 걸 만들려면 얘를 정사형으로 해서 이만큼 나온 것을 빼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사형을 할 때는 이 각에 대한 것이 중요하니까 뭐가 필요하다? 두 벡터의 내적이 필요한 거예요. 내적을 그려서 쓰는 겁니다. 물론 그림은 이렇게 나타냈지만 우리가 식으로 쓸 때는 이건 다 수식으로 그냥 쓰면 되는데 이 과정 자체는 우리가 필요한 거는 뭐다? 내적밖에 없어요. 그죠? 이 길이도 내적으로 주어지는 거고 각도 내적으로 주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벡터 공간에서 이걸 찾을 수 있다? 직교 직교인 1차 독립을 찾을 수 있는 건 내적이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적을 배운 거예요. 내적이 없으면 안 되죠. 그럼 다시 질문이 되겠죠? 임의의 벡터 공간에서 내적을 다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가 되겠죠. 수학자들은 주는 방법을 다 찾고 있습니다. 됐고 그 다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도 빼먹고 대부분의 책에서도 빼먹어요. 뭐냐? 처음에 가정을 어떻게 했죠? V1을 가져왔어요. 0이 아닌 V1을 가져왔어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V1을 어떻게 가져오는지. 그죠? V1을 내가 도대체 어떻게 찍어서 가져왔느냐 라고 물을 수 있죠. 네. 저게 그 유명한 선택공리입니다. 어떻게 해서 가져오느냐? 선택공리에서 가져옵니다. 선택공리는 뭔가 하면 우리가 집합이 있으면 거기서 원소를 하나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공리로 채택해야 될 만큼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공리를 했어요.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집합이 이렇게 있습니다. 집합이 이렇게 유한계가 있으면 각 주문에서 하나를 가져올 수는 있죠. 그거는 쉽습니다. 공리를 안 해도 하나 가져오면 되잖아 이랬잖아요. 근데 이게 집합이 무한계가 있어요. 그럼 하나 가져올 수 있느냐 이러면 답을 못 합니다. 이제 거기서 말하는 집합이라는 게 무한 집합이라는 게 뭐 자연수의 집합 이런 거예요. 예. 근데 자연수의 집합도 우리가 하나를 가져온다고 하면 뭐 어떻게 어디서 어떻게 가져오느냐는 거죠. 유한계 1부터 n개 있으면 그 가져올 수 있어요. 1번 방 빼서 2번 방으로 전부 옮기세요. 빼는 순간 어떻게 가져오느냐 그죠. 어떻게 그걸 생각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요. 내가 저걸 어떻게 가져올까? 제일 크기가 작은 놈. 그럼 0. 크기가 작다는 것도 순환적인 성의가 되는 건가요? 사실은 더 엄밀히 말하면 이런 집합들이 있을 때 집합의 군이 있을 때 임의의 집합에서 원소를 하나 빼오는 겁니다. 선택공리는 임의의 집합에서 예, 임의의 집합에서 원소를 하나 끄집어낼 수 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저걸 그냥 공리로 둡니다. 공리로 둔다는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어. 아, 네. 예, 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처음에 하나 끄집어오는 건 선택공리에서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벡터 공간에서. 그래서 이렇게 하면 1차 독립의 벡터의 개수는 그 주어진 벡터 공간에서 고유의 값을 가지고 되고 그 고유의 값은 차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죠? 네. 어렵네요. 그래서 차원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하나만 지면 한번 더. 저거 한번 더 설명해 주세요. 선택공리. 천천히. 네. 아니요 선택공리 말고 이거 저거 뭔데? V1, V2, 네. V3. 그람 슈미트에서 네, 그람 슈미트. 처음에 그람 슈미트는 직교인 1차 독립 벡터를 찾아내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평면에서부터 먼저 시작합시다. 평면에서 시작을 하고 그것이 추상화된 벡터 공간에서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만 따지면 되거든요. 그럼 평면에서 1차 독립의 벡터를
두 개 찾아내는 방법은 먼저 임의의 벡터를 하나 택해요. 자, 얘는 1차 독립이죠. 누구한테도 의존하지 않아요. 그죠? 그 다음 얘하고 수직인 벡터를 하나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죠? 그거는 얘하고 같은 방향의 벡터가 아닌 것을 하나 또 끄집어내는 겁니다. 자, 있으면 그거는 아닌 거고 1차 아닌 걸 하나 찾아내요. 아닌 걸 찾아내는데 이 얘를 이용해서 이 벡터와 수직이게 만드는 다른 벡터를 하나 찾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 그러면 우리가 벡터의 내적을 이용하면 이 각을 알 수 있으니까 이 각을 이용해서 여기에 수직으로 내리는 벡터를 찾습니다. 그걸 정사형이라는데 그것은 이 코사인 값에 이 벡터의 크기를 곱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내적을 이용해서 이 벡터를 찾았죠. 자, 우리가 쓰는 건 계속 내적밖에 없어요. 벡터 공간에서. 그러면 이 벡터에서 이 벡터를 빼면 뭐죠? 이런 모양이 되죠. 그럼 이 모양은 뭐죠? 이 벡터와 이 벡터의 수직이. 그게 핵심이군요. 그렇죠. 여기서 이걸 빼면 이게 나온다. 그렇죠. 합한 값에서 예. 한쪽을 빼면. 그러면 여기서 이용한 거는 그림을 가지고는 했지만 여기서 쓴 개념들은 벡터의 벡터 공간의 정의와 내적. 그래서 보면 내적 벡터 공간에서 내적이 정의된 벡터 공간에서는 그람슈미트 방식을 이용해서 1차 독립인 직교 1차 독립인 벡터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또 찾아낼 수 있고 네 번째 찾아낼 수 있고 그래서 차원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차원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 차원의 개수만큼만 찾아내면 되는 거죠. 무한 차원이면 계속 찾아내는 거예요. 그람 슈미트 방법이 네. 집교하는 1차 독립인 벡터를 찾는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네. 집교하지 않는 1차 독립인 벡터들도 있죠. 말씀이신 거네요. 있죠. 여기서 1,0하고 여기 1,1 1,0, 1,1은 1,0 갖고 못 만들죠. 얘는 여기에 1차 독립이죠. 직교하지 않죠. 예? 그러면 아까 직교하지 않는 그 벡터의 숫자는 차원 공유하게 존재하고 차원이다. 예. 그러면 저기서는 지금 1,0하고 0,1도 직교 그 1차 독립 관계잖아요. 두 개는 1차 독립 관계죠. 예. 그러면 1차 독립 관계인 게 되게 많다는 거잖아요. 저 안에 지금. 그렇죠. 많죠. 굉장히 많죠. 그러면 그게 차원하고 어떻게 연관이 돼요? 1차 독립인 쌍은 많지만 여기서 더 이상의 1차 독립인 벡터는 없는 거죠. 두 쌍만 뽑아낼 수 있다. 무한하게. 초이스는 굉장히 많은 거죠. 두 쌍을 무한하게 방법을 뽑아낼 수 있다. 근데 나중에 계산 과정을 보면 직교하는 두 개를 뽑아내면 다른 계산들이 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직교하는 1차 독립의 벡터들을 뭐라 부르느냐? 그 벡터 공간의 기저라고 합니다. 뼈대가 된다고 해서 베이시스라고 그래요. 집교하는 1차 독립인 벡터들의 집합을 베이시스라고 그래요. 베이시스. 근데 우리가 더 좋은 것은 저희들이 직교를 하면 굉장히 계산이 편하고 쉽기 때문에 직교가 아니더라도 기저라고 할 수 있죠. 있죠. 네, 그렇죠. 다만 이제 직교인 1차 독립 할 때 계산하기가 더 계산하기가 편한 그런 기저가 돼요. 예. 편리한 기저가 예. 돼요. 예. 저 질문 하나. 예. 그 선택공이 아까 말씀하셨을 때 유한집합하고 무한집합의 차이를 말씀하셨었잖아요. 맞나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나요? 무한집합 뭐 얘기하셨어? 그러니까 이제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의 차이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어디서부터 이제 전제하고 얘기를 될지 모르는데 집합의 정의는 원소로 이루어진 거고 원소로 이루어진 그런 집합이 있을 때 그 원소 중에 임의 하나를 뽑는 거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뭐 상식이라면 그냥 그 데피니션에 의해서 그게 데피니션에 의해서 뽑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임의성이라는 말 자체가 갖고 있는 그냥 개념 정의에 바탕할 수 없나요? 없다는 없다는 거예요. 거예요. 그러면 유한집합이냐 무한집합이냐가 중요한 건 아니네요. 유한은 간단해. 유한인 거는 간단해요. 유한일 경우하고 무한일 때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근데 그 차이가 어떤 차이인지 사실은 조금 이제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부터 10까지의 집합, 네. 정수의 자연수 집합, 음. 그런 집합에서 예를 들어서 10을 갖고 올 수 있고 거기는 쉽다는 거죠. 예, 굳이 그- 선택권이라 할 수는 안 그렇게- 해도 된다는 그렇게 거죠. 할 수 있고 예. 그런데 자연수의 집합에서 예. 10을 갖고 올 수도 있잖아요. 다른 것도 갖고 올 수 있죠. 다른 것도 갖고 올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의미의 하나를 갖고 올 수 있다는 것을 예. 어떻게 말을 정의를 할 수 있느냐는 근데 거죠. 아까 1부터 10까지의 그 자연수의 집합, 그런 유한한 집합도 네. 굳이 10이 아니라 다른 얼터너티브가 있잖아요. 근데 예. 왜 굳이 10이냐라고 말을 하면 똑같은 아니 그건 쉽다고 그랬잖아요. 1부터 10까지는 쉽잖아요. 1을 뽑아올 수 있고 2를 뽑아올 수 있고 3을 뽑아올 수 있고 10을 뽑아올 수 있고 10개 중에 하나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것들이 무한히 많을 때는 어떻게 하나 가져올 수 있니라면 말을 못 한다고. 뭐 무한이 많이 있지만 뭐 나는 아니 무한이 되면 어려워진다니까. 무한이 되면. 그거 같아요. 무한이 되면 더 많으니까 뽑기 더 쉽겠네. 그런 질문이 아무거나 지원이 되잖아요. 혹시 뭐 뭐 어렵다는 카디널티하고 연결돼 그런 거 연결되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뭐가 지금 설명하시기가 아. 배경이 너무 백그라운드가 많아서 설명을 하기 애매해서 그러신 것 같은데 갑자기 그것만 얘기할게요. 다 설명은 안 하고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은 임의의 그 집합의 원소를 선택할 때 유한집합은 굳이 선택 공리를 안 등장시켜도 하죠. 안 되지만 하죠. 무한집합에는 선택 공리를 등장시켜야 될 이유가 있다. 예. 그 정도만 이해하면 되겠지.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죠. 제가 볼 때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그걸 당연히 받아들였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수리 논리학자들이 따지다 보니까 하나를 가져온다는 게 쉬운 문제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뭐 15분 됐는데.